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백발대감과 황금돼지입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김윤이라는 새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새 아이는 중마고우라 하여 어려서부터 한솥밥을 먹듯 지내며 자랐습니다. 박아이는 글공부에 재주가 있어 서당 훈장님의 칭찬이 자자하였고, 김아이는 한 푼이라도 아껴 모으는 버릇이 있어 어린 나이에도 제법 엽전을 모았으며, 윤아이는 세상사에 관심이 없고 산천을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날 새 아이가 개울가에 앉아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아이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판서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겠네. 김아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정승이 뭐 대수로운가. 나는 천하의 재물을 모두 모아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네. 윤아이는 물장구만 치다가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참 바쁘구나. 나는 그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신선처럼 살고 싶네. 새 아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꿈이 얼마나 다른 길로 이어질지 몰랐던 것입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30년이 지나자 새 동무는 저마다의 길을 걸어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박아이는 박대감이 되어 과거에 장원급제한 뒤 벼슬이 높아져 육조판서에 버금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저택은 한양에서도 으뜸으로 꼽혔고, 대문 앞에는 늘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인들만 수십 명이요,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스러워하며 거들먹거리며 살았습니다. 김아이는 김거부가 되어 장사로 큰 돈을 모아온 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쌀 한 톨, 엽전 한 입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남에게 빌려준 돈은 반드시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의 곳간은 7개나 되었고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김거부는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만 생각하며 밤낮 없이 돈 계산만 하였습니다. 윤아이는 윤도사가 되어 일찍이 속세를 버리고 금강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돌을 닦았습니다. 그는 산나물을 뜯어먹고 샘물을 마시며 청빈하게 살았지만 천지의 이치를 깨달아 신선에 버금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저마다 바쁜 삶을 살며 서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금강산에서 날아온 서찰.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에 한 통의 서찰이 날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금강산 윤도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랜 벗이여, 자네들이 크게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네. 내가 보잘것없는 몸이나마 작은 잔치를 마련하여 자네들의 성공을 축하하고자 하니 보름날 꼭 금강산으로 오시게. 옛 동무와의 정을 나누고 싶네. 박대감은 서찰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산속에 처박혀 사는 놈이 무슨 잔치를 벌인다고. 필신의 권세에 기대어 벼슬이라도 하나 얻으려는 속셈이로군. 같은 날 김거부의 저택에도 똑같은 서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김거부는 서찰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쯧쯧, 분명 내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산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옛 정을 팔아 돈을 구걸하려는 게로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오랜 벗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싶어 금강산으로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름날 박대감과 김거부는 각자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윤도사가 일러준 곳은 깊은 산속 외딴 골짜기였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겨우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사람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잔치를 벌인다더니 초라한 초가집 한 채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붕은 이형으로 덮였고 담장은 쌀이나무로 엮어 놓았습니다. 마침 안에서 윤도사가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윤도사는 옷은 남루하였으나 얼굴에는 세월의 때가 묻지 않은 듯 맑고 밝았습니다. 허허, 두 벗이 오셨구려.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어서 들어오시게. 박대감이 초가집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윤도사, 자네가 잔치를 벌인다기에 왔더니 이게 무슨 꼴인가. 김거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잔치라면 을의 큰 기와집에 풍악이라도 울려야 하는 것 아닌가. 윤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허허, 산속의 가난한 도사가 무슨 큰 잔치를 벌이겠는가. 그래도 옛 벗들이 왔으니 내 정성껏 대접하겠네. 윤도사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였으나 가구라곤 낡은 소반 하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도사가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기대에 찬 눈으로 보았으나 윤도사가 내놓은 것은 멀건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쌀알이 몇 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많은 죽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복에 자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 이런 것을 대접한단 말인가. 김거부도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런 죽은 우리 집게도 안 먹겠네. 윤도사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허허, 미안하네. 산속에 사는 가난한 도사라 변변한 것이 없구려. 하지만 내게 귀한 것이 하나 있다네. 바로 40년 묵은 세월주라는 술이네. 이 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신령한 술이라네. 그러면서 윤도사는 작은 술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은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마개를 열자 그윽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 세월주는 한 사람당 딱 한 잔만 마실 수 있네. 두 잔을 마시면 큰일이 난다네. 그리고 이 술을 마시면 세상에서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꿈결처럼 보여준다네. 박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40년 묵은 술이라. 그렇다면 무척 귀한 것이겠군. 김거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귀한 술이라면 마셔봐야지. 윤도사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은 맑은 물처럼 투명하였으나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명심하시게. 반드시 한 잔만 마셔야 하네. 그리고 술을 마신 뒤에는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네. 박대감은 잔을 들어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은 목으로 넘어가면서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순간 박대감의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용포를 입고 높은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무백관들이 아래에 꿇어앉아 절을 올리며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박대감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임금이 되었구나. 판서도 아니고 정승도 아니고 바로 임금이로다. 그는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였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고 그의 명령에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박대감은 너무나 기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이것이 바로 내 운명이었구나.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손안에 있도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박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검고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이 온통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이는 다 빠져 잇몸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허리는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박대감이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옥좌가 사라지고 신하들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늙고 병든 자신만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 권세가, 내 벼슬이. 박대감은 허공을 헤집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편 김거부도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앞에도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세상의 금은 보화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황금덩이, 은괴, 비단, 구슬, 산호, 호박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것 좀 보게. 천하의 재물이 모두 내 것이로구나. 김거부는 재물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금덩이를 움켜쥐고 비단을 몸에 감았습니다. 곡간이 하나, 둘, 셋, 10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곡간이 금은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하하,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다. 임금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가졌도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은 보화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에 쥔 황금이 천근만근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몸에 감은 비단이 쇠사슬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재물들이 김거부를 짓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이 짓눌렸습니다. 김거부는 재물더미에 깔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게. 이 재물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김거부는 재물에 깔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주게. 두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초가집 안이었습니다. 윤도사는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었던가. 박대감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였습니다. 손을 보니 주름이 가득하고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윤도사, 내 머리가 왜 이 모양인가? 김거부도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굽어 펴지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얼굴을 만져보니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도사, 내 손이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내 얼굴이... 윤도사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허허, 두벗이 세월주 한 잔에 40년 세월을 꿈결처럼 맛보았구려. 뭐라? 40년이라니. 그렇네. 자네들이 술을 마신 것이 바로 어제가 아니라 40년 전일세. 자네들은 꿈속에서 자네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줬다가 세월을 다 잃어버렸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어제 일인데 어찌 40년이 지났단 말인가. 윤도사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을 보게나. 두 사람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초가집 앞에 심었던 작은 나무가 거대한 고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네들은 권세와 재물을 얻었으나 그보다 귀한 세월을 잃은 것을 몰랐던 게로군. 권세도 재물도 세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네. 자네들이 꿈속에서 누린 것들은 모두 허상이었고 잃어버린 40년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이네. 두 사람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몸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윤도사는 딱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허허, 배가 고프시겠구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게 남은 양식이 주먹밥 2개뿐이구려. 귀한 손님들이시니 하나씩 드시게나. 윤도사는 작은 보자기를 풀어 주먹밥 2개를 꺼냈습니다. 소박하게 지은 주먹밥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잃고
늙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높은 벼슬이 무엇이며 큰 권세가 무엇이란 말인가. 세월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이 덧없구나. 그때였습니다. 김거부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자신의 주먹밥과 박대감의 주먹밥을 번갈아 보던 김거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잠깐 저놈의 주먹밥이 내 것보다 더 큰 것 같지 않은가. 윤도사가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두 주먹밥은 똑같네. 하지만 김거부는 자기 주먹밥을 입에 우겨 넣더니 갑자기 박대감의 주먹밥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놈, 더 큰 것을 가지면 안 되지. 윤도사가 그 손을 탁 쳤습니다. 이 사람아, 40년 세월을 잃고도 아직 그 욕심을 못 버렸단 말인가. 한 숟가락의 밥도 남과 비교하여 더 가지려 하다니.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거부의 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꿀꿀, 꿀꿀. 김거부의 얼굴이 점점 길어지면서 코가 주둥이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털이 돋아났습니다. 손과 발은 굽어져 돼지 발굽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몸이. 김거부는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입에서는 돼지 소리만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김거부는 완전히 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돼지가 아니라 온몸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황금 돼지였습니다. 평생 금은 보화만 밝힌 탓에 몸까지 금빛이 된 것입니다. 꿀꿀, 꿀꿀. 황금 돼지가 된 김거부는 방 안을 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박대감은 그 광경을 보고 혼이 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사, 제발 나를 용서하게.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인가. 윤도사는 백발이 된 박대감을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박대감, 자네는 권세를 탐하였으나 아직 인간의 도리는 잊지 않았네. 주먹밥 하나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제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마음이 남아있네. 그래서 자네는 돼지가 되지 않았네. 하지만 내 잃어버린 40년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네. 허나 자네는 아직 사람으로 남았네. 자네의 오만함은 세월이 가져갔으나 김거부의 탐욕은 그 자신을 삼켜버렸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을 내려가게. 자네가 잃은 세월만큼 남은 이들에게 지혜라도 나누며 살게나. 그것이 자네가 남은 생을 쓸 길이네. 박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윤도사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도사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권세만 줬다가 정작 귀한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내려가 남은 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박대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박대감은 이제 백발의 늙은이가 되어 지팡이에 의지하여 겨우 걸어갔습니다. 산을 내려간 박대감은 곧바로 모든 벼슬을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저택도 내놓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백발이 된 박대감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곧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세월 앞에서는 한낱 티끌과 같네. 자네들은 내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게. 박대감은 늘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발대감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기억하였습니다. 한편 황금 돼지가 된 김거부는 어찌 되었을까요? 윤도사는 황금 돼지를 초가집 뒤뜰에 두었습니다. 황금 돼지는 매일 멀건 죽만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꿀꿀,
꿀꿀. 황금 돼지는 하루 종일 뒤뜰을 돌아다니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다시 사람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욕심이 그를 완전히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황금 돼지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금강산을 찾은 나그네들이 밤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내 황금, 내 은, 내 곡간, 다 어디 갔느냐? 황금 돼지가 사람 말처럼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윤도사는 황금 돼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벗이여. 자네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구나. 재물은 생전에도 자네를 괴롭혔고 죽어서도 자네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윤도사는 어느 날 문득 사라졌고 초가집도 흔적 없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가끔 황금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꿀꿀, 내 재물, 내 황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저렇게 되는 법이지. 권세도 재물도 세월 앞에서는 덧없는 것인데 말이야. 그렇게 백발대감과 황금돼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권세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흘러가는 세월을 바르게 쓰는 것이요.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복을 품은 항아리와 덕을 잃은 황첨지입니다.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산골 마을에 박영감 내외가 살고 있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초가삼강과 황첨지에게 빚을 지고 붙이는 손바닥만한 밭대기가 전부였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하늘 아래 으뜸이었다. 아침이면 박영감이 밭으로 나가기 전에 부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녁이면 부인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며 영감의 등을 쓸어주곤 하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섣달그음이 코앞인데 헛간의 땔감이 다 떨어져 버렸다. 박영감은 낡은 도롱이를 두르고 지게를 짊어진 채 뒷산으로 올라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 추운 날에 나무라도 주어야 마누라가 얼어 죽지 않을 텐데. 박영감은 헐떡이며 산길을 올랐다. 그런데 소나무 숲을 지나다 눈 속에서 무언가 둥그런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서 눈을 헤쳐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옹기 두 짝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하나는 어른 키만하게 컸고 다른 하나는 아이 팔로 안을 만큼 작았다. 둘 다 실금이 자글자글하니 금이 가 있어 물 한 방울 담기 어려워 보였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웬 옹기들이 이리 얼어붙었노. 누가 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비록 금이가 물은 못 담아도 곡식 부스럭이라도 담을 수 있겠지. 박영감은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옹기도 사람처럼 추울 텐데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큰 옹기를 지게에 묶고 작은 옹기는 품에 안아 집으로 내려왔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옹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으나 박영감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영감, 어찌 이리 늦었소? 걱정했소이다. 마누라 보시오. 뒷산에서 옹기를 주워왔소. 금은 갔으나 곡식이라도 담으면 쓸모가 있지 않겠소. 허허, 영감도 참. 그러면 헛간에라도 들여놓읍시다. 부부는 함께 두 옹기를 헛간으로 옮겼다. 헛간은 외풍이 심했으나 밖보다는 나았다. 옹기들을 구석에 나란히 세워두고 박영감이 걸레로 닦아주었다. 그날 밤이었다.
박영감 내외가 온몸을 녹이며 잠자리에 들려는데 헛간 쪽에서 웬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에구, 추워. 헛간은 입 돌아가겠네. 그러게 말일세. 사람 사는 아랫목이 그립구먼. 박영감 내외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밤중에 누가 헛간에 들어왔나 싶어 등잔을 들고 문을 열어보니 글쎄. 낮에 주워온 두 옹기가 제멋대로 덜그럭거리며 말을 하고 있었다. 부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 옹기가 말을 하다니. 영감, 귀신이 들린 게 아니겠소. 그러자 키 큰 옹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영감, 부인.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귀신이 아니오.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너희는 무엇이냐? 우리는 본디 하늘의 귀한 그릇이었소. 하나는 복을 담고 하나는 화를 담는 그릇이었지요. 그런데 옥황상제께 죄를 지어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소이다. 작은 옹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영감, 부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딱 100일만 쌀도 물도 필요 없으니 그저 사람 옹기 닿는 아랫목에만 둬주시오. 100일이 차면 하늘이 우리를 다시 부를 것이니 그때는 은혜를 반드시 갚으리다. 박영감 내외는 어안이 벙벙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옹기들의 목소리가 하도 애처로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마누라, 어찌하면 좋겠소. 영감, 저것들이 하도 불쌍하니 100일만 방에 두어줍시다. 우리도 추운 건 잘 아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소. 그렇소이다. 비록 우리도 가난하나 정만은 저버릴 수 없소이다. 그날 밤 박영감 내외는 낑낑대며 두 옹기를 방 안 아랫목으로 옮겨주었다. 큰 옹기는 무겁기가 장정 셋이 들어야 할 만큼이었으나 노부부는 힘을 다해 끌고 밀어 겨우 옮겼다. 작은 옹기는 그나마 나았으나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 휴, 마누라. 우리가 팔자에 없는 옹기 자식 둘을 들였구려. 영감도 참. 저리 춥다는데 어쩝니까? 그냥 100일만 따시게 데리고 있다가 제 갈 길 가게 해줍시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박영감 내외는 옹기들을 마치 자식처럼 대했다. 아침이면 걸레로 정성스레 닦아주었고 저녁이면 방 안이 따뜻한지 살펴보았다. 자, 큰 놈아. 너는 덩치가 크니 대복이라 하자. 작은 놈은 소복이라 부르마. 작아도 알찬 것이 더 귀한 법이니라. 옹기들은 처음에는 냉랭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에게 정이 들어갔다. 끼니 때마다 박영감 내외는 옹기들에게 말을 걸었다. 대복아, 오늘은 날이 참 춥구나. 아랫목이 따뜻하냐. 소복아, 우리 마누라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었으니 걱정 말거라. 물론 옹기들이 밥을 먹지는 않았으나 노부부는 매일같이 정성으로 돌보았다. 대복이는 묵묵했고 소복이는 가끔 껄껄 웃으며 대꾸했다. 영감, 부인. 고맙소이다. 이런 정성을 받아본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석 달이 다 되어갔다. 그 사이 박영감 내외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황첨지가 독촉하는 빚은 늘어만 갔고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나 부부는 단 한 번도 옹기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영감, 우리가 굶는 한이 있어도 약조는 지켜야 하지 않겠소. 그렇소이다, 마누라.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짐승만도 못하오. 어느 날은 박영감이 밭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부인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 손목을 삐끗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옹기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레 닦아주고 방 안옹기를 살폈다.
99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제 단 하루만 지나면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박영감 내외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마누라, 내일이면 대복이와 소복이가 하늘로 가는구려. 그러게 말이오. 정들었는데 서운하구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마을의 뜻밖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영감네 옆집에 사는 쇠똥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입이 가벼워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기로 소문난 자였다. 어느 날 밤 쇠똥이가 박영감네 집 곁을 지나다가 옹기들이 말하는 소리를 엿듣고 말았다. 헉, 저게 무슨 소리야? 옹기가 말을 하다니. 쇠똥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엿들었다. 대복이와 소복이가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소복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우리가 하늘로 가는구나. 그렇구나, 대복아. 이 두 분의 정성이 참으로 고마웠구나. 쇠똥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당장 마을 주막으로 달려가 술꾼들에게 이 이야기를 떠벌렸다. 야들아, 들어봐. 박영감네 집에 신기한 옹기가 있다던데. 그놈들이 말을 한다지 뭐야. 필시복을 가져다 주는 요물일 게다. 뭐라고? 옹기가 말을 해. 그럼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을 휩쓸었고 결국 욕심 많은 지주 황첨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황첨지는 그 길로 박영감을 찾아갔다. 박영감, 자네 집에 신기한 옹기가 있다던데. 날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온 마을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를 줄 알았나. 당장 그 옹기들을 내게 보여주게. 박영감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날이 그것은 하늘의 귀한 것이옵니다. 제가 약조를 지켜 100일을 채워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사옵니다. 내일이면 100일이니 제발 하루만 참아주시옵소서. 100일은 무슨 100일. 복은 힘센 자가 차지하는 법이야. 당장 내놓지 못하겠나. 황첨지는 박영감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박영감의 부인이 옹기들을 감싸 안으며 애원했다. 날이 제발 아니되옵니다. 이것들은 내일이면 하늘로 가야 한단 말씀이옵니다. 시끄럽다. 비켜라. 황첨지는 부인까지 밀쳐내고 두 옹기를 바라보았다. 큰 옹기와 작은 옹기가 나란히 아랫목에 놓여 있었다. 황첨지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다. 허허, 이놈이 더 크니 복도 더 많이 들었겠지. 이건 내 것이다. 황첨지는 큰 옹기 대보기를 덥석 집어들었다. 대보기가 벌벌 떨며 소리쳤다. 날이 잠깐만. 나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닥쳐라. 옹기 주제에 말대꾸냐. 내가 복을 주는 옹기라며. 이제부터 내 복을 부르는 것이다. 아이고 날이. 그놈이 아니옵니다. 제발. 박영감이 무어라 말을 하려 했으나 황첨지는 듣지도 않고 큰 옹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박영감 내외는 남겨진 작은 옹기 소보기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했다. 아이고 대보가. 불쌍해서 어쩌누. 약조를 못 지켜서 어쩌누. 그때였다. 작은 옹기 소보기가 껄껄 웃기 시작했다. 껄껄껄. 박영감 부인. 울지 마시오. 이제야말로 하늘의 시험이 끝났소이다. 아니 소보가. 그게 무슨 말이냐. 대보기를 빼앗겼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느냐. 소보기가 차분히 말했다. 두 분 잘 들으시오. 우리는 옥황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하늘의 복과 화를 담는 그릇이었소. 옥황께서 진정한 덕을 갖춘 이를 찾으라 하여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이오. 그렇다면 100일의 약조는 사람의 인내와 신의를 보는 시험이었지요. 두 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셨소. 비록 99일밖에 채우지 못했으나 그것은
두 분의 잘못이 아니오. 오히려 두 분의 덕이 하늘에 닿았소이다.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황첨지가 가져간 저 큰 옹기는? 껄껄. 저 급하고 덕없는 황첨지가 가져간 옹기가 바로 화를 담는 화의 항아리였소이다. 복은 클수록 좋은 줄 알았겠지만 화 역시 클수록 무서운 법이지요. 황첨지는 제 발로 화를 들고 간 것이요. 박영감 내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복이가 계속 말했다. 곧 황첨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시오. 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니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황첨지의 집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뒤이어 비명소리가 들렸다. 황첨지는 큰 옹기를 집으로 가져가자마자 곧바로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이제 복을 차지했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했다. 허허, 이제 이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지겠지. 어서 깨뜨려야겠다. 황첨지는 하인들을 불러 큰 망치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옹기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힘껏 내리쳤다. 쾅! 옹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 번, 세 번. 쩍쩍쩍. 마침내 옹기가 산산조각이 나며 깨졌다. 어디 보자. 금은 보화가 어디 있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옹기 안에서 금은 보화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순식간에 마당을 뒤덮었고 그 속에서 메뚜기 떼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황첨지의 곳간으로 몰려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놈들을 막아라. 하인들이 허둥지둥 메뚜기를 쫓았으나 소용없었다. 메뚜기 떼는 곳간의 쌀과 보리와 조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연기 속에서 독충들이 기어나왔다. 진해와 정갈과 독사들이 집 안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으악, 진해다. 살려주십시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황첨지도 겁에 질려 마당에서 넘어졌다. 그때 옹기의 마지막 조각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다. 쥐떼였다. 수백 마리의 쥐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 집안의 온갖 것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옷까지, 이불, 가구, 심지어 기둥까지 갉아먹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복을 차지하려 했는데 도리어 화를 얻었단 말이냐? 황첨지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쓰러졌다. 그의 집은 순식간에 거덜이 났다. 곳간은 텅 비었고 집은 무너졌으며 재산은 다 날아갔다. 황첨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마을을 떠나야 했다. 한편 박영감네 집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00일째 되는 날 아침 박영감 내외는 소복이를 마당에 고이 내놓았다. 소복아, 이제 하늘로 가야지. 그동안 정들었는데 서운하구나. 그러자 작은 옹기가 대답했다. 박영감 부인, 두 분의 따뜻한 마음과 굳은 약조가 하늘에 닿았소. 나는 하늘로 가지 않고 두 분의 복의 항아리로 남으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나는 두 분에게 복을 주는 항아리가 되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복은 욕심내면 달아나는 법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넘치는 것은 이웃과 나누시오. 그날부터 작은 옹기는 신기한 항아리가 되었다. 쌀을 한 줌 넣으면 쌀이 가득 찼고 엽전 한 잎을 넣으면 엽전이 가득 찼다. 박영감이 놀라 소리쳤다. 마누라, 이것 보시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영감,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아신 것이오. 그러나 박영감 내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딱 두 사람이 먹고 살 만큼만 꺼내 쓰고 나머지는 마을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과부의 집에는 쌀을 한가마 보냈고 병든 노인에게는 약값을 보탰으며 추운 겨울에는 홀로 사는 이들에게 땔감을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박영감, 어찌 이리 형편이 나아졌소? 그리고 이렇게 이웃들을 도울 수 있소? 허허, 별일 아니오.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오. 우리가 받은 복을 혼자 누릴 수는 없지 않소? 사람들은 박영감 내외의 덕을 칭송했다. 그들은 가난했을 때나 부유해진 후나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했다. 항아리에서 나온 재물은 결코 사치에 쓰이지 않았다. 오직 꼭 필요한 곳에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 박영감 내외는 모두 백발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꼈고 이웃을 사랑했다. 작은 항아리 소복이는 언제나 방 한쪽에 자리하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어느 봄날이었다. 박영감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리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마누라, 우리가 참 복을 많이 받았소. 그러게 말이오, 영감. 가난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이렇게 이웃과 나누며 사니 더욱 행복하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오. 혼자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욕심이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소복이가 방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아는 이들이요. 복은 재물이 아니라 덕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 내외를 존경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박영감 내외는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며 덕을 베풀었다. 그들은 100년을 해로했고 세상을 떠날 때도 손을 맞잡고 함께 눈을 감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덕 있는 이에게 복이 오고 욕심 많은 이에게 화가 온다. 작은 항아리 소복이는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사람들은 하늘로 돌아갔으리라 짐작했다. 그러나 박영감 내외가 남긴 가르침은 마을에 오래도록 남아 대대손손 전해졌다고 한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란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용궁의 눈물과 욕심 주머니입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바닷가 어느 외딴 마을에 꼬부랑 허리의 김영감과 속 깊은 박할멈이 살았다. 두 사람은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었으나 아침이면 아이고 영감, 에이 탈멋 하며 투닥거리는 것이 낙이었다. 김영감은 허리가 석자나 굽어서 걸을 때마다 쿵덕쿵덕 소리가 났고 박할멈은 그런 영감을 부축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다. 그런데 이 마을에 황참판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참판 벼슬을 한 것도 아니건만 돈놀이로 재물을 모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참판 날이라 부르는 자였다. 이 황참판의 집은 기와집이 즐비하고 곳간마다 쌀이 넘쳐났으되 그 마음은 독사보다 더 독했다. 남의 논밭을 빼앗고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10배, 100배로 갚으라 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그늘 아래 떨며 살았다. 김영감과 박할멈도 그만 황참판에게 빚을 지고 말았다. 지난해 김영감이 허리를 다쳐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쌀 한 가마를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20가마를 갚으라는 것이었다. 영감, 우리 이제 어쩌면 좋소? 내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초가 삼간마저 빼앗긴다 하지 않소? 아이고 할멈, 내 이놈의 허리만 성했어도 저 망망대해에 나가 고기라도 잡을 텐데 이 꼬부랑 허리 때문에 쪽배도 제대로 못 졌지 않소? 박할멈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한숨만 쉬어서 되겠소. 영감, 어서 바다에 나가보시오. 용왕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면 하다못해 도미 새끼라도 한 마리 물려주실지 누가 아오.
김영감은 낡은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날따라 풍랑이 어찌나 거센지 파도가 철썩철썩 배를 때릴 때마다 뼈마디가 쑤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났다. 종일토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으나 건져 올리는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지막으로 그물을 당기는데 이게 웬일인가. 무언가 묵직한 것이 딸려 올라왔다. 옳거니 팔뚝만한 민어라도 걸렸구나. 김영감은 기대에 차서 그물을 힘껏 끌어당겼다. 하나 그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돈 한 푼 안 되는 자라, 아니 거북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참으로 기묘하게 생겼다. 등껍질에는 북두칠성 무늬가 반짝반짝 빛났고 내 다리에는 금실로 수놓은 듯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거북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허, 이놈아. 내가 지금 내 처지를 아느냐? 너를 잡아간들 우리 집 빚을 갚을 소냐? 내 허리 통증이 나을 소냐? 김영감이 거북이를 바닷물에 도로 던지려는데 거북이가 앞발을 모아 싹싹 비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다. 참, 이것 참. 내 놈도 살기가 막막하구나. 좋다. 너를 잡는다고 내 신세가 나아질 것도 아니니 가거라. 가서 다시는 그물에 걸리지 말고 용궁에 가서 잘 살아라. 김영감은 거북이 등껍질을 바닷물로 깨끗이 씻어주고는 정성껏 바다에 놓아주었다. 거북이는 김영감을 향해 3번 고개를 조아린 뒤 물속으로 사라졌다. 김영감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 아니 영감, 고기는 어디다 팔아 잡수시고 빈손으로 오셨소. 즉, 할멈 말도 마시오. 온종일 그물을 던졌으되 걸린 것이라곤 주먹만한 거북이 하나뿐이었소.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비는 통에 차마 못 잡고 놓아주었소이다. 박할멈은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소, 영감. 우리가 비록 내일 깡통을 차고 나앉을 신세라 해도 살려달라 비는 목숨을 어찌 외면하겠소. 복은 우리가 쌓는 것이지 거북이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반쯤 떠오를 무렵이었다. 김영감과 박할멈이 마지막으로 방을 쓸고 닦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게 있느냐? 늙은이들. 빚갚을 돈은 준비했느냐? 황참판이 하인 10명을 우르르 몰고 들이닥쳤다. 황참판은 비단옷을 입고 금관자를 꽂았으되 그 얼굴은 쥐새끼처럼 험악하게 생겼다. 아이고 참판나리. 하루만 더 말미를 주시옵소서. 오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오겠나이다. 뭐라? 하루만 더. 내 놈들이 그동안 몇 번을 미루었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고 집안의 세간살이를 다 내다버려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영감과 박할멈을 마당으로 끌어냈다. 두 사람은 짐 보따리 하나 손에 쥐고 마당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황참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늙은이들, 이제 너희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길바닥에서 거지 행세나 하며 살 거라. 허허,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땅이 우르르 울리고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지진이다. 큰일 났다.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와 마당 앞에서 좌르르 갈라지더니 그 물길 사이로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아니, 거북이 등에 웬 훤칠한 도령이 타고 있었다. 도령은 푸른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용의 뿔이 달린 관을 쓰고 있었으니
그 위엄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황참판 멈추어라. 도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황참판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으나 워낙 돈에 눈이 먼자라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나를. 나는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이다. 어제 인간의 그물에 걸려 죽을 목숨이었으나 이 두 분 어르신의 은혜로 목숨을 구했다.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왔다. 김영감과 박할멈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제 놓아준 그 거북이가 용왕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용왕의 아들은 황참판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이놈, 늙고 약한 백성을 이리도 핍박하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용왕의 아들이면 다인가? 빚진 것을 받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황참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욕심으로 번득였다. 용왕의 아들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손뼉을 탁 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두 개의 상자가 둥둥 떠올라 마당으로 날아왔다. 하나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괴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끼가 낀 낡은 나무 상자였다. 금 괴짝은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이 났고 나무 상자는 볼품없이 낡아 보였다. 좋다. 이 두 상자 중 하나는 김영감 내외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내게 주겠다. 하나에는 천하를 살만한 보물이 들었고 다른 하나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근심이 들었다. 황참판, 내가 먼저 골라라. 황참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금 괴짝을 보자마자 침을 꿀꺽 삼켰다. 저렇게 크고 번쩍이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금은 보화가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늙은이들을 살려준 놈이니 저 낡은 상자에 보물을 숨겼을 리 없다. 용왕의 아들이라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 금괴짝이 진짜 보물 상자가 틀림없다. 황참판은 하인들을 제치고 금괴짝으로 달려갔다. 나는 당연히 이 금괴짝을 택하겠소. 크고 번쩍이는 것이 진짜 보물이 틀림없지. 저 낡은 상자 같은 것은 거지들이나 쓰는 것이요. 황참판이 금괴짝을 껴안고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괴짝 속에서 시커먼 갯벌 흙과 썩은 미역줄기, 죽은 물고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악취가 진동했고 황참판은 그 더러운 것들에 파묻혀 버렸다. 아이쿠, 이게 무엇냐? 의악 냄새야. 더럽다. 황참판이 버둥거리며 빠져나오려 했으나 괴짝은 순식간에 무거운 뻘덩어리로 변하여 황참판을 꽁꽁 묶어버렸다. 황참판은 갯벌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만 질러댔다. 용왕의 아들이 말했다. 욕심쟁이 황참판아.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이 바로 저것이다. 남의 눈물과 한숨, 저주가 쌓여 저런 더러운 뻘이 된 것이다. 이제 내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너는 그 욕심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황참판의 커다란 기와집이 스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곡간의 쌀은 모래로 변했고 금은 보화는 돌멩이로 변해버렸다. 황참판은 안 된다. 내 재산 하며 울부짖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용왕의 아들은 이제 김영감과 박할멈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낡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두 분 어르신, 이것은 제가 드리는 보답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박할멈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는 달빛처럼 푸르고 투명한 구슬한 알이 들어 있었다. 구슬에서는 은은한 빛이 퍼져나와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이는 용의 눈물이라 하는 구슬입니다. 우리 용족이 천년에 한 번 흘리는 눈물이 굳어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 구슬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줍니다.
금은보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몹쓸 황참판의 재산을 전부 달라 하십니까? 황참판은 뻘 속에서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아니대요. 늙은이. 제발 내 재산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박할멈의 입을 바라보았다. 누구나 그 구슬을 탐내고 있었다. 금은보화를 소원하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황참판의 재산을 달라 하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터였다. 하나 박할멈은 구슬을 가만히 쥐고는 꼬부랑 허리의 김영감을 돌아보았다. 영감, 우리가 금은보화가 있어 무얼 하겠소. 내일 모레면 흙으로 돌아갈 신세인데 할멈 말이 옳소이다.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족하지. 재산이 많으면 황참판처럼 욕심만 더 생기는 법이요. 박할멈이 용왕의 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큰 보물은 저희에게 과분합니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박할멈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했다. 첫째, 저 욕심쟁이 황참판이 다시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내지 못하게 벌을 주시옵소서. 하나, 목숨만은 살려주시어 뉘우칠 기회를 주시옵소서. 둘째, 우리 영감의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나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평생 고생만 하였는데 마지막 몇 해라도 편히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셋째, 이왕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올가을에 풍년 들게 해주시옵소서. 다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이라 조금만 도와주시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용왕의 아들은 박할멈의 지혜로운 말에 깊이 감탄하며 크게 웃었다. 어르신의 그 마음씨가 진정한 보물입니다. 금은보화를 구하지 않고 이웃의 안녕을 바라시니 참으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리 해드리겠습니다. 용왕의 아들이 구슬을 높이 들어 올리자 구슬에서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 빛이 황참판을 감싸더니 황참판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내가 누구요? 나는 갯벌이 참 좋은 사람이요. 재산이 뭐요? 나는 갯벌에서 조개나 캐며 살겠소. 황참판은 재산과 욕심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고 순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갯벌로 기어가 조개를 캐며 좋다, 좋아 하고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황참판이 바보가 된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어서 구슬의 빛이 김영감을 감쌌다. 김영감은 갑자기요 하고 놀라더니 굽었던 허리가 쭉 펴지는 것이었다. 오, 이게 무슨 일이오? 할멈, 내 허리가 펴졌소. 김영감은 평생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박할멈도 손뼉을 치며 어머나 영감, 젊은이 같구려 하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구슬의 빛이 하늘로 솟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용왕의 아들이 말했다. 세 번째 소원은 가을이 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용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분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용왕의 아들은 거북이 등에 올라타더니 물길을 따라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파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다. 김영감은 허리가 펴지자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가득 잡혔다. 박할멈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씨를 뿌리기만 하면 싹이 쑥쑥 자라났다. 황참판이 살던 커다란 기와집 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 창고를 지었다. 황참판이 빼앗았던 논밭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해 가을 박할멈의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다.
마을에 유례없는 풍어와 풍년이 들었던 것이다. 바다에는 고기가 넘쳐나고 논밭에는 황금빛 벼이익이 물결쳤다. 과일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열었다. 김영감과 박할멈은 상석에 앉아 젊은이들의 춤과 노래를 구경했다. 한 젊은이가 물었다. 할머님, 그때 용왕 아들이 준 구슬로 금은보화를 소원하셨다면 큰 부자가 되셨을 텐데 어찌 그런 지혜로운 소원을 빌 생각을 하셨나이까? 박할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얘야, 진짜 복은 금괴짝에 담긴 것이 아니란다. 저 황참판을 보거라. 온갖 재물을 모았으되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않았느냐. 김영감이 덧붙였다. 복은 혼자 가지면 독이 되고 나누면 약이 되는 법이다. 우리 부부가 금은보화를 얻었다 한들 이웃이 굶주리는데 어찌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복이로구나.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할멈께서 첫 번째 소원으로 황참판을 벌주되 목숨만은 살려달라 하셨지요. 그 또한 깊은 뜻이 있으셨나이까? 박할멈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뉘우칠 기회가 있어야 하느니라. 황참판도 비록 욕심이 많았으나 이제는 순진한 마음으로 돌아가 조개나 캐며 평화롭게 사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복이 아니겠느냐. 그날 이후로 김영감과 박할멈은 더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두 사람은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고 어린아이들은 저녁이면 두 사람 앞에 모여 옛이야기를 들었다. 할멈, 저 거북이 이야기 또 해주세요. 용왕님 아들은 정말로 물 위를 걸었나요? 아이들이 졸으면 박할멈은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했다. 얘들아, 기억하거라. 세상에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단다. 하나는 복주머니요. 다른 하나는 화주머니니라. 복주머니는 남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화주머니는 혼자 주면 줄수록 더 무거워진단다. 황참판은 복주머니를 화주머니로 만들었고 우리는 화주머니를 복주머니로 바꾸었지. 김영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을 보탰다. 진짜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란다. 그 마음씨가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없으면 부자라도 불행하니라. 어느덧 두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살았고 마을은 그들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대대손손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마다 김영감과 박할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번쩍이는 금괴짝이 아니라 낡은 나무 상자에 진짜 보물이 있었구나. 욕심을 부리면 갯벌에 빠지고 나누면 용의 눈물을 얻는구나. 그리고 훗날 김영감과 박할멈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 앞에 작은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사당 앞에는 돌로 만든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등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복은 쌓는 것이요, 화는 부르는 것이라.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시리라. 바닷가 마을에서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어린아이들은 바다에서 거북이를 보면 함부로 잡지 않고 놓아주며 저것이 혹시 용왕님 아들은 아닐까 하고 수군거린다. 그리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황참판이 갯벌에 빠진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 이렇듯 김영감과 박할멈의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진정한 보물이 아니겠는가.
이 세 편의 전래동화는 욕심과 덕, 권세와 세월, 나눔과 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각 이야기는 독특한 서사 구조와 상징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물질적 욕망에 대한 경계와 덕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 번째 이야기인 백발대감과 황금돼지는 권세와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파멸을 세월이라는 시간 개념과 결합하여 형상화한다. 박대감, 김거부, 윤도사라는 세 인물은 각각 권력, 재물, 청빈이라는 상반된 가치관을 대표한다. 윤도사가 베푼 40년 묵은 세월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박대감과 김거부가 꿈속에서 각자가 욕망하던 것을 얻었으나 결국 4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설정은 시간의 불가역성과 인생의 유한함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김거부가 황금돼지로 변하는 장면은 욕심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한다. 주먹밥 하나조차 비교하며 더 큰 것을 탐하는 김거부의 모습에서 욕심의 끝없는 본성이 드러나며 그것이 결국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는 교훈을 준다. 반면 박대감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남은 생을 백성을 위해 살면서 백발대감으로 기억되는데 이는 회개와 속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인 복을 품은 항아리와 덕을 잃은 황첨지는 신의와 인내심이 가져오는 복과 탐욕이 부르는 화를 대비시킨다. 박영감 내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말하는 옹기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99일 동안 정성을 다한다. 이들의 행동은 물질적 궁핍보다 도덕적 신의를 우선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황첨지가 100일째 되는 날 하루를 남기고 큰 옹기를 빼앗아가는 장면은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외형적 크기로 가치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큰 옹기가 화의 항아리였고 작은 옹기가 복의 항아리였다는 반전은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가치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황첨지가 메뚜기 떼와 독충, 쥐떼에 시달리며 몰락하는 과정은 탐욕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며 박영감 내외가 복의 항아리를 독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모습은 진정한 복이 나눔에서 온다는 핵심 주제를 완성한다. 세 번째 이야기인 용궁의 눈물과 욕심 주머니는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꼬부랑 김영감이 눈물 흘리는 거북이를 놓아주는 장면은 자신의 절박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미를 보여준다. 용왕의 아들이 가져온 금괴짝과 낡은 나무상자의 선택은 외양과 본질의 대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황참판이 번쩍이는 금괴짝을 선택했다가 갯벌과 악취에 파묻히는 장면은 욕심이 가져오는 즉각적 응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박할멈의 세 가지 소원은 이 이야기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금은보화를 구하지 않고 황참판의 개과천선, 남편의 건강, 마을의 풍년을 바라는 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하는 이타적 가치관을 보여준다. 특히 황참판을 벌하되 목숨은 살려달라는 첫 번째 소원에는 용서와 자비의 정신이 담겨 있어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선 깊이를 더한다. 용의 눈물로 만들어진 구슬이라는 소재는 진정한 가치는 희생과 정성에서 나온다는 상징성을 지니며 그것이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결말은 덕행의 궁극적 보상을 제시한다. 새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같은 주제를 변주한다. 첫 번째 이야기가 시간이라는 불가역적 요소를 통해 욕심의 허무함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신의와 인내라는 덕목의 가치를 강조하며 세 번째 이야기는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지혜와 이타심을 조명한다. 세 이야기 모두에서 주인공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우며 그들의 덕행은 결국 보상받는다. 반면 악인들은 외형적 부와 권력을 가졌으나 내면의 탐욕으로 인해 파멸한다. 이러한 구조는 전래동화의 전형적인 권선징악 구조를 따르면서도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인간 본성과 가치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특히 각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징물들, 즉 세월주, 두 개의 옹기, 두 개의 상자는 선택과 그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이 세 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욕심을 경계하고 나눔과 덕을 실천하라는 보편적 교훈을 전달하며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방식에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